10번 운명의 수레바퀴에 대해. 여행을 떠난 바보가 10번째로 만난 건 운명의 수레바퀴였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네 극점이 있었다. 가장 좋은 때와 가장 나쁜 때가 양극단에 위치했고 점점 좋아질 때와 점점 나빠질 때가 그 사이에 있었다. 수레바퀴가 말하길 사람은 그 누구도 운명을 피할 순 없다고 했다. 그 운명은 애초부터 좋고 나쁜 게 없는데 현재 좋음과 현재 나쁨이 있을 뿐이며 가장 좋은 때는 가장 나쁠 때를 향해 가고 가장 나쁠 때는 가장 좋을 때를 향해 간다고 했다. 그래서 인생은 수레바퀴처럼 돌고 그래서 운명은 수레바퀴처럼 윤회하고 그러니 인생도 운명도 돌고 돌 뿐이라고 했다. 기쁨은 슬픔을 지나 만나게 되고 슬픔은 또 기쁨을 지나 만나게 되며 기쁨도 슬픔도 사람도 자연도 삶도 죽음도 그저 돌고 돌 뿐이라고 했다. 바보가 수레바퀴에게 다가가 물었다. 산다는 건 뭐죠? 그러자 수레바퀴는 빙글빙글 돌면서 대답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바보가 다시 물었다. 잠시 그 바퀴 좀 멈추고 쉬면 안 되나요? 그러자 수레바퀴가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대답했다. 멈추는 건 영원히 죽는 거니까요. 거울러스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거울 카드 10번은 운명의 수레바퀴다. 10은 십진법에서 사용하는 마지막 수로 보통 구와 같이 완성의 의미를 지니는데 수비학적으로 따지면 1 플러스 0으로 새로운 차원의 1이다. 따라서 10은 완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함께 지닌다고 보아 터닝 포인트를 대표 키워드로 꼽는다. 10이 완성과 시작의 의미를 모두 지닌다면 11은 1 플러스 1로 앞의 1은 새로운 차원이고 뒤의 1은 시작의 의미이다. 따라서 11은 완성의 의미보다 시작의 의미가 좀 더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통 수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접근하는 것이 타로카드 의미 해석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2는 1과 3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고 3은 2와 4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4는 3과 5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것이다. 타로의 순서적 의미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 반복하고 반복된다. 이는 인과적이고 유기체적인 인간 삶을 비유한 것으로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현재는 미래의 원인이다. 따라서 오늘의 나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내가 하나로 연결된 모습으로 이해했으면 한다. 이렇듯 세상 만물을 하나의 인과적인 유기체적 존재로 보는 이유는 타로의 무의식이 이 유기체적 존재 방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터닝 포인트는 반환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마라톤은 42.19km의 장거리를 달리는데 그 반환점은 전체 길의 반인 21.0975km 지점을 말한다. 타로 해석에서는 보통 전환점이라는 단어를 혼용하기도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전환점이 가던 방향을 조금 바꾸는 차원이라면 반환점은 완전히 역방향을 뜻한다. 예를 들어 돈을 숭배했다면 돈을 취약하게 보는 것이며 도전을 좋아했다면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터닝포인트 하면 인생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 시점이나 계기를 의미한다. 터닝포인트는 또한 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개인, 사회, 국가 순서로 개념이 확대되는 것 또한 악한 행동에서 선한 행동으로 물질적 욕망에서 정신적 욕망으로 차원이 높아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점을 보기 위한 타로 해석에서는 이를 좀 더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전환점이든 반환점이든 상관없이 주로 인생의 큰 변화 혹은 큰 계기를 의미한다. 인생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인생의 희비와 유불리는 끊임없이 변하니 좋다고 자만하지 말고 나쁘다고 절망하지 말라.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 역시 인생이 돌고 도는 것처럼 사람의 욕망이나 자연 법칙도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만들어낸 삶이나 사건 역시 주기적이거나 상황마다 동일한 패턴을 갖는다는 뜻이다. 논어를 보면 공자의 일이관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하나의 이치로 세상을 꿰뚫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치는 정해져 있고 변화는 그 이치에 따른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데 타로카드에서는 그 상징으로 수레바퀴를 그린 것이다. 즉, 바퀴가 도는 것은 변하지만 과거에서 미래로 방향성을 갖고 도는 것은 불변이고 반복이다. 변화와 반복이라는 두 가지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수레바퀴는 제한된 변화, 즉 순환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수레바퀴는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 혹은 모이라이와 관련이 있는데 이들은 사람의 수명을 관장한다. 수명은 곧 운명이다. 그래서 10번 운명의 수레바퀴는 운명을 예측한다는 뜻에서 역학자와 관련 짓는다. 수레바퀴가 도는 것처럼 역사는 반복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인간의 삶은 어떤 원리나 주기성을 띠기에 운명 예측이 가능하다는 뜻도 된다. 만약 운명의 수레바퀴가 거울카드로 나왔다면 나는 지금 변화의 시점에 서 있는 건 아닌지,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건 아닌지,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아닌지, 변화의 시점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물질적인 사고에서 정신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건 아닌지, 나는 변화한다고 하지만 제자리만 돌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거울 카드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다면 운명을 뒤바꿀 행운이 찾아오거나 정신적인 큰 깨달음을 얻는다는 예고일 수도 있다. 또한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이사나 이동을 할 수도 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의 방어기제 예견 10번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여러 방어기제 중에서 예견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예견은 미래에 다가올 위험이나 불안 혹은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세우는 성숙한 방어기제이다. 예견의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은 보통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조심스러우며 일 처리에서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해서 세운 대비책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심신을 지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2010년 북한은 기습적으로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 이때 누군가가 국지전을 예상하고 비상식량과 물품들을 사느라 큰 돈을 썼다면 어떨까? 실제로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다행이었지만 저 사람은 큰 허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저 물건들을 사느라 경제적인 부담까지 느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한일 축구 경기를 앞둔 상태에서 한국 공격수가 다리를 다쳐 경기를 뛸 수 없게 되었다면 어떨까? 여러 자료를 통해 한국이 질 수밖에
없다고 예견한 누군가는 경기 결과가 나오는 당일까지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일본 공격수가 다쳐 한국이 이길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예상과 달리 한국이 졌다면 앞의 경우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예견이 성숙한 방어기제로 분류되는 이유는 단점보다 분명히 장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남보다 기회를 포착하는 눈이 빠르며 성공을 위해 그것에 미리 대비하고 불필요한 실수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견의 장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유비무환이다.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나중에 근심이 없음을 뜻한다. 반대로 예견의 단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기우다. 기우는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한다는 뜻으로 옛날 중국 기나라에 살던 사람이 늘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면서 잠자고 먹는 일까지 있고 고민의 나날을 보냈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 남보다 예견이 빠를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이고 사고적인 사람으로 경험이나 정보를 소중하게 여기며 최대한 확률적 통계를 따르는 편이다. 이런 유형에게는 수사관, 프로파일러, 증권 투자 전문가 혹은 사주 상담가 등의 직업이 어울린다. 두 번째는 비합리적이지만 직관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자신의 느낌이나 꿈 등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유형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무당, 심령술사, 예언가, 타로 상담가 등이다. 생활 속에서 방어 기제가 아닌 예측이나 예견을 자주 사용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보통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로 자존심이 세거나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신의 예측이 타인의 예측보다 부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견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한다. 또한 권위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타인의 미래마저 자신이 지배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다. 그런 이유로 타인의 미래에 대해 예견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거나 세상을 보는 능력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자기 확신이 약한 수동적인 사람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예견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게 된다. 그 예로 어떤 알아맞히기 게임에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예견한 것 10개 중에서 3개만 맞고 7개가 틀렸다고 할 때 이 사람이 틀린 것 7개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거나 틀리게 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논리를 펴면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알아맞힌 것 3개를 놓고 이 문제가 그 어떤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였다며 자신의 우월한 능력을 주장할 경우에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결국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을 맹신하게 된다. 특히 사주나 타로 상담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의존적인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운명의 수레바퀴가 거울카드로 나왔다면 나는 평소 내 예측이 잘 맞는다고 착각하거나 사람들에게 내 예측을 강조하지는 않는지, 내가 끊임없이 상대에게 미래에 대해 충고하는 이유가 나의 권위적인 성격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나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신통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는 않는지, 어디엔가 내 미래를 모조리 알고 있는 사람이 꼭 존재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의 점성학 목성. 목성은 태양계에서 5번째 행성이자 태양 다음으로 큰 행성이다. 로마 신화에서는
유피테르로 불리우며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동일시된다. 점성학에서는 금성이 소길성이고 목성이 대길성인데 목성이 대길성인 이유는 따뜻하고 촉촉해 생명이 살기 좋기 때문이며 점성학적 해석일 뿐 실제로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다. 화합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성의 천문 기호는 유피테르의 벼락 또는 독수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물질 즉 십자의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마음, 초승달을 상징한다. 물질 세계에서 승화하는 마음이란 종교와 철학 그리고 도덕과 의식의 상승을 의미한다. 목성은 또한 확장이나 낙천 그리고 포부를 의미한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목성에 대응되는 이유는 영적 진화와 성견 지명의 능력 때문이다. 목성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때문에 늘 낙천적이며 능력에 합당한 풍요를 누린다. 하지만 지나친 영적 확신과 자기 확신은 판타지나 신비주의에 몰입하거나 자기 과시나 호언장담 혹은 과대 광고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 목성은 12별자리 중에서 물고기 자리와 사수 자리를 지배한다. 물고기 자리는 환영이나 판타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목성의 영적 능력과 연결되고 사수 자리의 천문 기호는 활과 화살을 형상화한 것인데 이 때문에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호기심이 많아 온갖 경험을 통한 풍부한 지식, 종교, 철학, 운동 등을 추구하는 목성의 기질과 연결된다. 정리하면 목성은 낙천적이며 확장적이고 포부가 크다. 또한 영적 능력이 있다. 하지만 영적 능력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거울 카드로서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다면 나는 너무도 낙천적이지 않은지, 지금이 확장의 기회인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영적 능력을 터부시하거나 지나치게 과신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상담 활용. 36세 여자. 구술해야 할까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3살 난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를 가끔 찾아뵙곤 했는데 어머니가 매우 다정하게 대해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 사주를 보고 오시더니 결혼하면 서로 힘들다라고 짧게 말씀하시며 사귀는 건 자유지만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이후 오빠는 시어머니랑 자주 싸웠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 역시 어머니와 자연스레 소원해졌지요. 가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오빠와 싸우기도 했답니다. 화해하고 싸우고 만나고 헤어지길 반복하면서 결혼을 조금씩 포기해 가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전 지우겠다고 했지만 오빠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도 더 이상은 말리지 않으시더군요. 신혼여행을 가서 제가 오빠에게 그 점쟁이가 뭐라고 말했길래 어머니께서 결혼을 반대했냐고 물었더니 결혼을 하면은 이혼을 하거나 오빠가 불구자가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당신은 화도 많이 났지만 어차피 결혼했으니 물릴 수도 없고 그냥 가짜 무당이 굿하고 부적스라고 하는 말이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오빠랑 우린 절대 점이나 사주 같은 거 보지 말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고 다짐도 했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21개월째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황망했어요. 교통사고가 2013년 이맘때 났으니까 한 2년 정도 지났네요. 오빠가 죽고 나니 시댁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반대한 것도 생각나고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죄책감도 들고 한 번은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점집을 가르쳐 달라 했더니 아들 죽고 찾아가면 아들이 살아 돌아오니 라며 화를 내셨어요. 그 이후엔 시댁의 발길을 뚝 끊었지요. 한 달 전쯤인가 하도 사는 게 힘들어 술자리에서 친한 언니에게 하소연했더니 아는 점쟁이가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점집이라는 곳에 찾아갔더니 저더러 무당팔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복도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했더니 내 팔자가 그런데 뭘 더 묻냐고 했어요. 신내림을 받는 건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했고 그것보다 남편이 억울한 귀신이 되어 이승을 떠나지 못하니 구슬해서 좋은 데로 보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혼자 살기도 힘들다고 했더니 반값으로 해준다고 500만 원만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500이 장난도 아니고. 그것보다 오빠가 정말 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내가 정말 무당팔자인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서 괴로워요. 예전 같으면 실컷 욕을 해주거나 콧방귀를 끼고 말았을 텐데 남편이 그렇게 가버린 뒤로는 정말 정해진 운명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구슬해야 할까요? 리더의 답변. 합리적인 판단으로 구슬할지 말지 결정하고 상식적인 굿값을 지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고 놀라운 사연이네요. 드라마나 영화가 따로 없군요. 결과적으로 남편과의 인연이 사주대로 흘러간 마당에 무당의 말을 냉정하게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것도 죽은 남편이 좋은 데로 간다고 하는데 여유가 있다면 누가 구슬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와서 왜 그런 점집을 기웃거렸냐고 따지는 짓은 부질없는 일 같아요. 지난 일은 어차피 되돌릴 수 없으니 당면한 문제만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편 복 없는 무당팔자라는 것과 또 하나는 5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남편이 좋은 데로 간다는 것이네요. 무당이 되고 말고는 지금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니니 일단 제껴둡시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남편이 억울한 귀신이 되어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데 500만 원을 들여 구슬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이잖아요. 또 현재 생활하기도 힘든데 꼭 구슬을 해야 하는가 또 고민거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이는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미신 따위는 믿지 말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남편의 죽음을 예언한 예전 무당의 말대로 남편이 사망한 지금 이 무당의 말도 흘려듣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따라서 아무리 불경기라도 500만 원을 들여서라도 남편의 굿을 해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갑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거기에 자기 자신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굿을 꼭 해주고 싶겠죠.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면 현재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역시 정해진 운명이며 앞으로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 역시 운명일 겁니다. 진실로 무당의 말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무당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무당 중에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 많다고 해도 구슬해서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구슬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무당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논외로 하고 당신이 마음 편하자고 현재 사정도 좋지 않은데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구슬하는 게 정말 마음을 편하게 해줄지 의문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빚을 또 다른 빚으로 막으면 빚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이 해소될까 의문이라는 겁니다.
불편을 없애자고 더 불편한 상황을 끌어들이는 게 정말 합리적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구술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삶은 온전히 자기 것이니까요. 다만 사기꾼 같은 무당을 만나지 않길 바라며 합리적인 판단으로 구술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고 상식적인 굿값을 지불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높아심으로 한마디 더 하는 이유는 종종 무당의 말에 속아서 굿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당이 가지가지 이유를 들어 구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거울카드로 운명의 수레바퀴에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신통력 있다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미래에 대한 지나친 예견을 경계하라는 카드인 만큼 무당의 말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의 유무보다는 무당의 요구가 정말 합리적인지를 더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에 적용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의 조언. 거울로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정신적인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운명의 수레바퀴의 방어기제 예견은 나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신통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한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의 점성학 목성. 이는 나는 영적 능력을 터부시하거나 반대로 너무 과신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마무리. 다음은 11번 정의가 되겠다.